안녕하세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가진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영웅이 나오는 만화나 영화를 좋아했어요. 항상 주인공이 악을 무찌르고 승리한다는 내용이 참 짜릿했거든요. 그렇기에 정의는 언제나 승리한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죠. 그런데 살아보니 세상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어찌하지 못하는 약자들이 참 많더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TV 속 주인공처럼 비범한 능력도 특별한 힘도 가지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전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특별할 거 하나 없는 저이지만 그런 저라도 누군가에겐 영웅이 되고 싶었거든요. 물론 막상 이 일을 하다 보니 매번 좋은 일만 맡을 수도 항상 승리할 수만도 없었지만 전 지금 이 일에 무척이나 만족해하고 있어요. 그런 제가 의뢰인들이 아닌 사랑하는 제 아내에게 영웅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이야기만 나오면 저희 장모님께선 박수를 치며 좋아하시죠. 얼마 뒤면 그런 장모님의 생신인데 무슨 선물을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문득 장모님께서 즐겨 들으시던 사연투브 채널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께 깜짝 선물을 드리고자 그때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 사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적당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고 엄마는 평생을 주부로 사셨죠. 저와 2살 차이 나는 여동생은 회사원이고요. 제 여동생은 제 결혼 초반부터 저와 아내가 본가에 가면 아내와 이야기하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새언니, 이번 명절에 회사에서 명절 상여금 받으셨어요? 네. 근데 저번 분기 회사 매출이 별로였다고 작년에 준 금액에서 딱 절반으로 깎아서 줬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우리 회사에선 이번에 우리 회사 물건만 살 수 있는 인터넷 복지 포인트로 나눠줬어요. 그것도 고작 3만 포인트요. 어머, 정말요? 아가씨네 회사 사람들 불만 장난 아니었겠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 또한 유명 프랜차이즈 본사에 다니고 있던 회사원이었거든요. 저희 집의 평범한 회사원은 아내와 제 여동생 딱 둘이었으니 아내와 가장 말이 잘 통한다면서요. 평범한 회사원의 고충은 같은 회사원만이 알아줄 수 있다나 뭐라나요? 아내는 불평불만이 크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험담이나 아쉬운 소리도 잘 하지 않았고요. 그건 바로 아내의 가정사 때문이었죠. 연애 시절 아내는 제게 자신의 가정사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포크레인 기사였는데 나 3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졸음운전을 했었대. 엄마가 하는 말로는 원래부터 가난했던 우리 집은 그때부터 더 가난해졌다고 해.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외갓집에서도 우리 집을 도와줄 만한 형편은 못 되셨고.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후 장모님께선 아주 어렵게 어린 딸들을 키우셨다더군요. 당시 아내와 처제의 나이가 고작 3살, 1살이었으니 딸들을 떼어놓고 어디에 일도 다닐 수 없어 장모님은 새빵이 딸린 작은 식당에 취직을 하셨다고 합니다. 벌이가 적긴 했지만 그곳에선 아내와 처제를 지켜보며 일을 할 수 있었기에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더라고요. 진짜 엄청 힘들게 살았어, 우리. 나도 유리도 덕분에 철은 빨리 들었지.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우리를 키우셨는지 눈앞에서 직접 보고 자랐으니까. 식당 일이 끝나면 방에서 다른 부업을 하느라 항상 지쳐있는 엄마한테 난 차마 배고프다고 투정을 부릴 수도 뭔가 갖고 싶다고 떼를 쓸 수도 없었어. 뭐 얘기해봤자 뭐가 달라져? 어차피 엄마는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속만 상하셨을 거고 난 또 그런 엄마를 보면서 미안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그게 내 성격이 되어버렸나 봐. 다행히 지금 장모님께선 본인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생계에 문제없이 살고 계십니다. 결혼 초반에 장모님께선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강서방, 혹시라도 날 부양해야 한다거나 하는 부담은 전혀 갖지 말게. 나 조금이나마 내 노후자금 정도는 미리 모아놨어. 더 나이 들어서 내 식당 처분해서 돈을 마련해도 되고, 우리 유리도 공무원 하면서 자기 밥벌이는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처가 걱정은 전혀 하지 말고 자네랑 여진이 둘이서만 잘 살아. 저 그런 부담 안 가지고 있어요, 장모님. 그리고 처가 댁이 어려우면 사위로서 당연히 도와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말 말어. 자넨 몰라도 자네 부모님은 걱정하실 수도 있잖아. 가난한 처가 만나서 아들이 혹시 고생이라도 하면 어쩌나 하고 말이야. 그러다 보면 며느린 우리 여진이가 영 예뻐 보이기만 하진 않으실 거고. 물론 자네 부모님이 그런 분이라는 게 아니라 내 노파심에 그냥 하는 얘기네. 엄마, 왜 또 그런 얘기를 해?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우리 시부모님 그런 분 아니야. 편견 없고 좋으신 분들이야. 나도 안다. 상견례 때 사돈 어른들 뵙고 나도 참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했어. 다만 강서방, 자네 집안하고 우리 집안이 경제적 차이가 나다 보니까 엄마 된 사람으로서 자꾸만 괜한 걱정이 생겨서 그래. 혹시 우리 여진이가 돈 없는 집 딸이라고 무실당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 말일세. 그러니 강서방, 모쪼록 자네 부모님께 우리 여진이가 밉보이는 일 없도록 가운데서 자네가 잘 좀 해주게. 내 이렇게 부탁하네. 우리 여진이 정말 착하고 좋은 아이야. 모진 풍파를 겪으며 살아오셨어서 그런지 장모님께선 걱정이 참 많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자신이 다 큰 자식들에게까지 부담을 지어주고 피해를 끼칠까봐 늘 노심초사하셨죠. 그래서 더더욱 자신의 노후 대비를 철저하게 해놓기도 하셨고요. 그런 좋은 어머니 아래서 자라서 여진이 성품이 저리 훌륭한 게지. 이 엄만 여진이만한 며느리 또 없다고 생각한다. 뭐 네 아버지야 말할 것도 없고 여진이만 집에 왔다 하면 아주 버선발로 마중을 나가잖니. 저희 부모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딸 자식 둘을 모두 훌륭하게 키워내신 장모님을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저에게도 항상 그런 장모님께 잘해야 한다고 당부하셨죠. 저 아내는 결혼한 지 3년 뒤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제 나이 34살의 말입니다. 아내는 1년간의 육아휴직 후 회사에 다시 복귀를 했어요. 하지만 전 출산 이후 몸이 약해진 아내가 걱정이 되었죠. 여보, 당신 몸도 안 좋은데 회사 그만두고 당분간 집에서 쉬는 게 어때? 제 벌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내와 아들을 먹여 살리기엔 충분했기에 저는 아내가 일을 쉬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단호히 고개를 젓더군요. 괜찮아. 경력 단절되면 나중에 우리 회사만큼 좋은 직장 구하기 힘들어질 거야. 물론 당신 벌이로도 우리 세 식구 먹고 살 순 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나중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우리 아빠 봐. 아직 어린 우리를 두고 그렇게 허망하게 가실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최대한 벌 수 있을 때 많이 벌어두고 직장에도 꼭 붙어 있을 거야. 우리 주호를 위해서라도.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끔찍한 가난을 겪었던 아내는 항상 자식인 아들을 위해서 미래를 대비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던 저였기에 저는 결국 아내의 복직을 막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우리는 맞벌이를 시작했어요. 아들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고요. 아들은 아픈 데 없이 쑥쑥 잘 자랐습니다. 이후 무탈한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희 아들이 7살이 된 해였어요. 저는 야근을 하고 들어온 아내에게 좀 늦은 저녁밥을 차리고 있었죠. 당신 요새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요새 유독 한숨이 잦네. 아들이 7살이 된 지 얼마 안 됐던 어느 날부터 아내는 유독 한숨을 많이 쉬더군요. 원래는 회사에서 퇴근하고도 밝은 모습을 잃지 않던 아내였는데 말입니다. 어린 아들 앞에서
어두운 모습을 자주 보이면 안 된다면서요. 내가 그랬어? 아, 몰랐네. 미안. 그냥 요새 회사 일이 좀 힘드네. 깜짝 놀랐습니다. 생전 푸념 한 번 없던 아내 입에서 힘들다는 말이 나오다뇨. 저는 아내에게 볶음밥을 가져다 주며 물었어요. 왜, 요즘 일이 많아? 그러고 보니 당신 요새 야근도 잦고 심지어 회식까지 잦던데. 그냥 세상에 직장 다니면서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 별일 아니야. 생전 힘들다는 소리 한 번 안 하던 당신이 힘들다니까 걱정되잖아. 정말 별일 아니야? 어, 그냥 나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지. 아, 힘난다. 회사 일이 좀 힘들면 어때? 집에 돌아오면 이렇게 남편이 근사한 저녁밥까지 차려주는데. 아내는 제가 만들어준 볶음밥을 한 숟가락 크게 뜨며 가장되게 웃어 보이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를 근심스럽게 바라보았죠. 아내가 절 걱정시키지 않으려 애를 쓰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2달쯤 지났을까요? 집에 돌아온 저는 아내 얼굴을 보고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당신 눈이 왜 그래? 아내의 눈이 심하게 퉁퉁 부어 있었거든요. 누가 봐도 엄청나게 운 사람처럼 말이죠.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나 좀 제대로 보고 말해봐. 당신도 방금 퇴근했다며. 그럼 회사 일일 거 아니야.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었어. 아내는 제게서 얼굴을 돌리려고 애를 썼지만 그런다고 제가 이미 봐버린 아내의 눈이 가라앉을 리가 없었죠. 혹시 아들이 들을까봐 아내를 데리고 방에 들어온 저는 아내를 침대에 앉히고 조용히 퇴근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그런 제게 그날 있었던 일을 털어놓더라고요. 그게 실은 우리 회사 여자 상사 한 명 때문에 그래. 몇 달 전에 이사 백으로 들어온 팀장인데 다른 프랜차이즈 본사에 있던 사람이래. 오자마자 사람들 편가르기 하고 아래 직원들한테 하대에 대서 내가 별로 안 좋아했거든. 그렇다고 내가 무슨 티를 낸 건 아니고 그냥 일적인 대화만 하면서 적당히 거리를 뒀었어. 팀장이 워낙 술을 좋아해서 팀장이 온 뒤로는 회식이 엄청 많아졌거든. 근데 당신도 알다시피 난 몸에서 술이 잘 안 받는 사람이잖아. 그것부터 내가 영 꼴보기 싫었나 봐. 분위기 망친다고. 내가 뭐 술을 안 마신 것도 아니고 너무 어지러워서 잠깐 몇 잔 정도 거절했을 뿐인데 말이야. 그때부터 날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차별하기 시작했는데 3달 전에 일이 한번 터졌어. 팀장이 가맹점 점주들한테도 갑질이 심했었거든. 근데 점주들 불만이 그만 터져버린 거야. 점주들이 의견을 모아서 본사에 불만을 제시한 거지. 내가 예전에 현장 돌아다닐 때 친했던 점주들이 몇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끔 나한테도 그 팀장에 대한 불만을 엄청나게 토로했었어. 결국 언젠가 터질 폭탄이 터졌던 거야. 아내답지 않게 점점 목소리가 격앙되더군요. 저는 아내를 진정시키려 물을 한 잔 떠다 주었습니다. 아내는 물로 목을 축이더니 조금 진정된 목소리로 다시금 이야기를 이어갔죠. 그래서 대책회의를 한답시고 팀장이 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회의 중에 팀장이 갑자기 날 콕 집어서 물어보더라. 평소에 그렇게 점주들한테 신임이 두꺼웠다던 김 계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하고 말이야. 그 팀장 평소에 나뿐만 아니라 직원들한테 반말하는 사람이거든. 명백히 비꼰 거지. 하필 점주들이 불만을 얘기하면서 팀장이랑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통하는 나를 불러달라고 얘기했던 모양이야. 원래도 날 안 좋아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으니 내가 더 싫었겠지. 그 짧은 순간에 엄청 고민 많이 했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든 꼬투리 잡힐 게 뻔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난 잘 모르겠다. 다만 점주님들 화를 누그러뜨리려면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 중 최소한은 받아들여 줘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말했지. 솔직히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인격적으로 존중해 달라는 거 신메뉴 공지를 재료 발주하고 준비할 시간도 없이 하루 전에 틱 공지해버리곤
재료를 다른 매장에 빌리든 뭘 하든 알아서 무조건 맞춰라. 이런 무리한 요구를 조금만 배제하는 것 같은 요구사항은 들어주기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 그렇게 빠듯하게 잡힐 일정도 아니었고 자신이 임원들한테 잘 보이려고 멋대로 일정을 앞당겼던 건데. 근데 팀장이 나한테 솔로몬 납시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니 이번 건은 김 계장이 알아서 해결해라. 해결 못하면 불이익 제대로 당하게 해주겠다. 막 그러더라고. 그때 매장들 계속 찾아다니면서 점주들 설득하고 본사 다른 부서 사람들한테 부탁해가면서 본사랑 점주들 양쪽 의견 조율하고 정말 힘들었어. 그래도 어찌저찌 일을 잘 마무리하긴 했거든. 근데 팀장은 그게 더 꼴보기 싫었나 봐. 그 뒤론 일 잘하는 사람이 더 일을 많이 해야지 이러면서 나한테 별 잡다한 일들까지 다 몰아주더니 보고서나 결제서류 올리면 내 것만 계속 누락시키고 또 반려시키는 통에 매번 퇴근도 늦게 하고 했던 일 다시 하고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 그동안 정말로 고생이 많았던 모양인지 이야기를 하던 아내는 결국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 아내의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죠. 그래도 나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시키는 일 열심히 다 했어. 누가 이기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근데 오늘 나 진급 미끄러졌어. 거기까진 괜찮아. 근데 팀장이 일부러 나 들으라는 듯 엄청 큰 목소리로 뭘 하는지 알아? 요령 없고 멍청한 애들이 맨날 쓸데없이 야근하는 거래. 그 본보기가 딱 나라는 거 있지? 혼자 열심히 일하는 척은 다 하더니 진급도 못하고 축 처져 있는 모습이 아주 꼴사납다면서 일은 나처럼 요란 떨며 사는 게 아니라 잘해야 하는 거라고 깔깔대더라. 정작 윗선에 내 평가를 최악으로 올려놓은 사람이 바로 팀장 자신이었으면서 말이야. 아내는 너무 수치스럽고 분한 나머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뻥 터져버렸다면서요. 아내는 눈물을 뚝뚝 흘렸고 저는 그런 아내를 안고 달래주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감히 제 소중한 아내를 울게 만들었다는 그 팀장이란 사람한테 말이죠. 저는 당장 회사에 쫓아가겠다며 일을 갈았지만 아내는 저를 한사코 말리더라고요. 가긴 어딜 가. 내 직장이야. 내가 알아서 해. 그래봤자 그 사람이나 내가 회사를 그만둘 것도 아닌데 아쉬운 내가 참아야지. 그냥 그 회사 그만둬. 당신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모욕을 참아가면서까지 그런 인간 밑에서 일을 해야 돼. 아내는 제 말에 입을 꾹 다물더군요. 순간 저는 아차 싶어 아내의 눈치를 봤습니다. 제게 변호사라는 제 직업이 소중한 만큼 아내에게도 자신의 직장이 중요했을 텐데 제가 너무 쉽게 말을 했나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속상한 표정으로 제게 이러더군요. 내가 10년 넘게 몸 바쳐서 일해온 회사야.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 미안해. 난 그냥 당신이 걱정돼서 그랬어. 당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 그리고 화를 낼 만큼 나 걱정해줘서 고마워. 근데 여보, 나 괜찮아. 잘 버텨낼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은 비록 팀장 앞에서 대놓고 못해도 뒤에서 나 많이 챙겨주고 위로해주고 그래. 그리고 그런 말도 있잖아.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나 믿고 응원만 해줘. 어? 아내는 제 손을 잡고 애써 웃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아내에게 알았노라 고개를 끄덕였죠. 대신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꼭 말해야 돼. 정말 질러버리고 싶을 땐 나 믿고 그 여자한테 그냥 확 질러버려. 알겠어. 그럴게. 이후 아내는 더욱 비장한 표정으로 회사에 출근을 하더군요. 저는 매일같이 그런 아내를 응원해 주었죠. 그리고 그해 가을의 어느 주말 아침 아내는 분주히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팀장이라는 여자의 결혼식에 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팀장 47살이라고 하지 않았어? 여태 결혼을 안 했던 거야? 아니, 10년 전에 이혼하고 새로 재혼하는 거래. 애 하나 있는 남자랑. 근데 결혼식을 또 올려? 요새 재혼할 땐 결혼식 잘 안 하던데.
축의금 거두려고 하는 거라고 본인 입으로 대놓고 말하더라. 회사 사람들한테도 축의 많이 하라고 압박을 주더라고. 하는 수 없이 다들 20씩은 하는 분위기라 나도 하는 수 없이 20만 원 뽑아놨어. 그리고 나 오늘 좀 늦어. 팀장님 신혼여행 내일 모레 떠난다고 오늘 회사 사람들끼리 거하게 피로연하재. 이미 장소도 다 예약해놨다고. 평소에도 회식하면 끝낼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인데 자기 결혼식 뒤풀이엔 대체 얼마나 마셔야 될지 벌써부터 두렵고 막막하다. 아내는 한숨을 쉬며 구두를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혼식은 2시였건만 피로연에 참석한 아내는 밤 10시가 넘도록 돌아오질 않더라고요. 전화를 해볼까 싶었지만 회사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인지라 그조차도 조심스러웠죠. 그렇게 밤 11시가 넘어가자 아내에게서 먼저 전화가 오더군요. 전날 못다한 재판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있던 전 다급히 아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주호는 자? 아내의 목소리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말투도 약간 늘어진 것이 술도 많이 마신 것 같았죠. 좀 전에 잠들어서 나도 이제 어제 못했던 일 들여다보고 있어. 당신 괜찮아? 술 많이 마셨어? 어, 조금 취한 것 같아. 여보, 조금 있으면 나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좀 데리러 오면 안 돼? 팀장님 남편분도 방금 먼저 들어가셨거든. 너무 피곤하다고. 미안해. 이런 부탁 안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나도 머리가 너무 아프고 어지럽다. 아내의 말에 저는 두말할 것 없이 얇은 점퍼를 걸치고 지갑을 챙겨 나갔습니다. 아직 정리할 일이 산더미이긴 했지만 그건 아내를 데려오고 나서 해도 됐으니까요. 다만 빨리 집에 들어와 다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집에서 입고 있던 추리닝을 그대로 입고 나갔죠. 그것이 앞으로 필요한 자리에서 일어날 해프닝의 주범이 될 줄은 상상도 못한 채 말입니다. 저는 술집 앞에 차를 세우고 아내를 기다렸어요. 아내에게 도착했다는 문자를 남기고서요. 하지만 아내는 30분이 지나도 나오질 않더군요. 한참을 기다리던 전 차에서 내려 술집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인지 어쩐지 좀 살펴보려고요. 1층에 위치했던 술집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내부가 훤히 보였고 날씨가 선선했던지라 가게 문을 활짝 열어놨더라고요. 덕분에 왁자지껄한 내부 소리가 밖으로 고스란히 흘러나왔죠. 슬그머니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니 아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많이 취한 건가 싶어 저는 술집에 들어가 아내를 데리고 나올까 고민하다가 이내 추리닝 차림인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추리닝을 입고 등장하면 아내가 창피할 것 같아 저는 얌전히 아내를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죠. 하나, 둘. 이야, 박 과장. 축의를 50만 원이나 했어? 저번에 팀장님께서 이사님께 절 잘 말해주신 덕분에 제가 이번에 과장 달 수 있었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팀장님. 결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밖에서 들여다보니 딱 봐도 누가 팀장인지 알겠더군요. 어깨가 훤히 드러난 원피스를 입고 두툼한 가방에서 축의금 봉투들을 꺼내 대놓고 돈을 세고 있는 사람이 팀장이 아닌 다른 사람일 리가 없었으니까요. 중간중간 발음이 많이 꼬이고 뭉개지는 것이 누가 봐도 술에 잔뜩 취한 상태인 것 같았죠. 보자, 한주임 30, 통과. 정대리 20, 남사원 20. 뭐야, 왜 이렇게 20만 원 낸 사람들이 많아? 최대리 35. 에이, 최대리. 서운하게 5가 뭐야, 5가. 그래도 X에서 정성이 느껴지니까 통과. 사람들이 낸 축의금 금액을 보니 회사 사람들에게 축의금을 많이 내라고 얼마나 닥달했을지 눈에 훤히 다 보이더군요. 솔직히 회사 사람 결혼식에 축의를 해봤자 1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친해봐야 20 아닙니까? 그런데 20만 원을 낸 사람들은 적게 했다고 핀잔을 주고 많이 한 사람들을 대놓고 편애하는 태도가 가히 놀랍더라고요. 심지어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보란 듯이 축의금을 세고 있는 저 뻔뻔함도 말이죠.
그 여자는 축의금 봉투 하나를 집어들더니 이내 한쪽 입꼬리가 씩 올라가더군요. 누가 봐도 명백한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에 써져 있던 이름은 바로 제 아내의 이름이었죠. 마지막으로 김 계장 거네. 얼마나 했을라나 보자. 20이네. 쪼잔하긴. 분명 다른 사람들도 20을 한 사람들이 있었건만 그 팀장은 유독 아내의 축의금 봉투를 못마땅하게 보더군요. 자신이 불리자 아내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팀장을 바라보았고 팀장은 아내의 축의금 봉투를 가방에 툭 던져 넣었어요. 그리고는 삐딱한 표정으로 아내를 보며 비아냥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장난해? 20? 아휴, 진짜 사회생활 못한다. 저러니까 저 연차에 진급에서도 미끄러지지. 여기 20내 사람들 다 찔리지? 조심해. 사회생활 잘못하면 김 계장처럼 되는 거야. 기함을 했습니다. 지금 저 미친 여자가 뭐라는 겁니까? 팀장은 망신 주려는 의도가 다분한 투로 아내를 비웃고 있더라고요. 아내에게 팀장에 대해 듣긴 했지만 실제로 아내가 당하는 모습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군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는 익숙한 일인 것처럼 굳은 표정으로 묵묵히 팀장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더라고요. 김 계장, 어제 그제도 야근했다며? 지금 내가 일 많이 준다고 시위하는 거야? 아니면 정말 멍청해서 일을 시간 안에 못 끝내는 거야? 성격도 그렇게 답답한데 일까지 못하니까 내가 널 싫어하는 거야. 일을 못하면 사바사바라도 잘하던가. 세상 고고한 척은 혼자 다 하면서 술자리 분위기도 못 띄워 상사 비위도 못 맞춰. 김 계장 잘하는 게 대체 뭐야? 축의금 20? 나 같으면 앞으로 잘 부탁한답시고 축의금 50은 했겠다. 네가 그러니까 박 과장 같은 훌륭한 직원하고 비교되는 거야. 이 답답아. 에? 세상 불쌍한 척 고개 푹 숙이고 있는 저 꼴 좀 봐. 술맛 떨어져. 에이, 팀장님, 좋은 자리에서 왜 그러실까? 자, 여기 제 술 한 잔 받으십시오. 그래, 이거지. 훌륭해, 박 과장. 자, 다들 잔 들고 건배. 박 과장이라는 사람은 애써 주제를 돌리려는 듯 팀장의 잔에 맥주를 따르더군요. 팀장의 비위를 거스르기 싫었는지 제 아내가 그렇게 면박을 당하는데도 사람들은 팀장을 따라 건배를 외쳤습니다. 더는 애처로워서 아내를 그 자리에 둘 수 없었어요. 저는 추리닝이고 뭐고 술집으로 성큼성큼 들어가 아내에게 향했죠. 여보, 가자. 여보, 언제 왔어? 저는 마지막 남은 이성으로 저를 보고 당황한 아내의 회사 사람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가벼운 인사를 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저 팀장이란 여자에게 욕짓거리를 해주고 싶었지만 그럼 분명 아내가 회사에서 곤란해질 테니까요. 저는 그 팀장에겐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아내를 데리고 자리를 빨리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술에 잔뜩 취한 그 여자는 저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며 이러더군요. 뭐야? 김 계장 남편이야? 안녕하세요. 저 김 계장 상사 김설이 팀장이에요. 그 여자는 제게 인사를 건네며 제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저는 하는 수 없이 그 여자를 마주보았고 화를 애써 내리누르며 물었죠.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제 아내를 조금 지나치게 나무라시는 것 같던데 제 아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습니까? 네? 그냥 우리 김 계장이 일도 못하고 회사 생활도 잘 못하길래 상사된 입장에서 좀 가르치고 있었어요. 일을 못하면 혼도 나고 해야 일이 늘죠. 안 그래요? 그 여자는 이미 인사불성인 상태였는지 초면인 제게도 거리낌 없이 망언을 내뱉더군요. 주위 사람들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하나둘 불안해하는 표정을 짓기 시작했죠. 하지만 술에 취한 그 여자는 상황 파악을 못하고 계속해서 입을 나불거렸습니다. 근데 혹시 차림새를 보니까 남편분 혹시 백수세요? 김 계장, 네 남편 백수 맞지?
맞잖아. 그러니까 회사 사람들 있는 자리 저딴 추리닝을 입고 나오지. 웃겨. 일도 못해, 사회성도 없어. 심지어 남편은 백수야. 김 계장, 진짜 불쌍하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마음속으로 참을 인을 몇 번이고 되뇌었죠. 참고만 있던 아내는 제가 모욕을 당하는 것 같자 표정이 굳어지며 입을 열었는데 저는 그런 아내를 막았습니다. 팀장님, 제 남편은 백수가 아니라 여보, 하지 마. 술 취한 사람이랑 말 섞는 거 아니야. 얼른 집에 가자. 당신도 많이 취했어. 저 아내와 먼저 가보겠습니다. 저는 아내를 데리고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 여자와 더 얼굴을 마주보고 있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그 여자는 결국 제 인내심의 한계치를 넘겨버리고 말더군요. 야, 김여진, 어디가? 아직 술자리 안 끝났어. 감히 상사 피로연 자리에서 먼저 엉덩이를 떼? 죽고 싶어? 아무리 인사불성인 상태라지만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내 아내를 평소에 얼마나 깔봤으면 저딴 말을 짓거린단 말입니까? 전 결국 참지 못하고 그 여자에게 화를 내버렸어요. 듣자 하니까 사람을 허수아비로 하나? 남편도 있는 자리에서 지금 제 아내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죽고 싶냐니 도가 심하게 지나친 거 아닙니까?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해요? 말 똑바로 하세요. 아무리 상사라도 그렇지 부하 직원한테 이렇게 상스럽게 굴어도 되는 거예요? 그쪽이 뭔데요? 왜? 아내 앞에서 무시당해서 쪽팔려요? 남편이 저 모양이니 아내도 밖에서 저런 취급을 받고 다니지. 진짜 유유상종이다. 끼리끼리 논다 아주.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다른 직원들이 눈치를 보며 팀장을 소극적으로 말리더군요. 하지만 그 여자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비아냥댔죠. 백수 주제에 꼴의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꼭 없는 것들이 자존심이란 자존심은 다 부려대지. 그래요? 제가 백수라고 누가 그럽니까? 저는 그 여자에게 지갑에서 제 변호사 명함을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혹시 몰라 주머니에 챙겨온 지갑인데 가져오길 잘했다 싶었죠. 분명 제가 말로 제 직업을 밝혔으면 술에 취한 저 여자는 제 말을 믿지 않았을 테니까요. 자, 제 명함입니다. 백수가 명함은 무슨 명함? 이게 뭔데? 강승민 변호사? 어? 변호사세요? 명함을 몇 번이나 들여다본 팀장은 그제야 깜짝 놀란 표정으로 눈을 휘둥그레 뜨고 제게 묻더군요. 저는 팀장을 한심한 표정으로 내려다보며 대답했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진짜 꼴 같지도 않아서 그냥 무시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내가 이거 왜 보여준 줄 알아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당신이 아무리 상사라고 해도 그렇지 이렇게 말로 인신공격까지 합니까? 그 남편까지 싸잡아서요. 이거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게 있는 건 아시죠? 거기 다 당신이 나랑 내 아내한테 한 모든 행동들 모욕죄, 명예훼손죄인 것도요. 내가 당신 당장 고소해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네 회사 찾아가서 정식으로 내가 문제 제기할 거니까 당신 딱 기다려. 어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갑질에 쌍욕까지 하면서 아나무인으로 굴어? 회악질 부리고 싶으면 거울 보고 당신 자신한테나 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선생님. 아니, 변호사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 여자는 갑자기 공손한 말투로 어버버거리더군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었고요. 듣긴 뭘 들어요? 여태 귀가 썩어 들어갈 정도로 당신 그 썩은 내 나는 말들 다 듣고 있었는데 모레 회사에서 봅시다. 여보, 가자. 그 여자는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저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얼마나 술에 취한 건지 저를 따라오다 다리가 꼬인 그 여자는 헉 소리를 내며 그대로 바닥에 자빠져 버리고 말았죠. 저는 그런 그 여자를 무시한 채 아내를 데리고 그 술집을 나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까지 이런 모욕을 당하게 해서.
술에 취한 아내는 평소보다 감정이 격앙되는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고 아내를 달래주었죠. 괜찮아, 여보. 난 오히려 당신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 저런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 주호 생각해서 꾹 참은 거잖아. 어떻게든 회사에서 버텨보려고. 나한테 그러는 거에 참을 수 있지만 당신한테까지 그랬으면 안 되는 거잖아. 아까 왜 날 막았어? 당신이 왜 나 대신 욕바지를 하냐고. 욕바진 무슨. 당신 아까 못 봤어? 내 말에 그 여자 꼬리가 팍 꺾인 거. 그러니까 울지 마. 내가 꼭 그 여자 가만 안 놔둘 거니까. 아내는 제가 아무리 달래도 제게 미안하다며 울음을 그치지 못했어요. 결국 저 또한 그동안 아내가 감내했을 수모와 모욕을 떠올리며 함께 눈물을 흘렸죠. 다음 날인 일요일, 저는 생각이 많아 보이는 아내를 보며 함께 고민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아내의 회사 생활이 나아지기 위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죠. 팀장을 확 고소해버리자니 이사가 뒷배로 있는 그 팀장과 계속 일을 해야 할 아내가 걸렸어요. 그뿐인가요? 아무리 그 팀장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회사 상사를 고소해서 처벌받게 한 직원이라는 딱지가 계속해서 아내를 붙어 다니겠죠. 까탈스러운 직원을 반길 회사 임원진은 별로 없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그 팀장을 그냥 두자니 앞으로 아내를 괴롭히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무엇보다 그 팀장을 가만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말이에요. 계속 고민하던 전 그날 저녁 드디어 비책을 생각해냈어요. 그리고 저는 다음 날 아침 정말 올 거냐며 묻는 아내에게 제가 계획한 일을 들려주었죠. 저는 아내가 출근한 지 1시간 뒤 멀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아내의 회사로 출발했습니다. 제 사무실에는 미리 하루 휴가를 신청해뒀으니까요. 저는 아내의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아내가 소속된 부서의 위치를 물어 찾아갔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니 저를 발견한 직원 몇몇이 자기들끼리 소근거리더군요. 저에게 눈인사를 하는 직원도 있었고요. 아마 그들도 제가 오늘 진짜로 오는지 안 오는지 궁금했던 거겠죠. 아내는 긴장된 표정으로 절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사무실 안쪽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며 호들갑스럽게 달려오더군요. 승민 씨! 그 사람은 바로 그 팀장이었어요. 아침부터 똥줄 타는 마음으로 절 기다렸을 그 여자는 사색이 된 표정으로 제게 달려와 애원을 하더라고요. 아침부터 김 계장한테 승민 씨 진짜 오냐고 물어봤는데 모르겠다기에 더 애탔잖아요. 승민 씨, 그날 일은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아유, 이놈의 술이 문제예요, 술이. 제가 원래 김 계장한테도 그렇고 남한테 그렇게 못된 사람이 아닌데 술에 취해서 그랬어요.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저 전 회사에서 잘리고 이 회사 정말 어렵게 들어왔거든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 남편이랑 서로 조건 보고 재혼한 거라 결혼하자마자 잘리면 남편하고 사이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저 어제 정말 반성 많이 했어요. 저 다신 김 계장, 아니 여진 씨 2번 다신 괴롭히지 않을게요. 제발요. 그래요? 제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죠? 저는 최대한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그 여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거의 울 듯한 표정으로 똥 마려운 개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 말에 그 여자는 조금의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했는지 눈알을 마구 굴려대며 매달리더라고요. 제가 어쩌면 될까요? 각서라도 쓸까요? 그거 좋네요, 각서. 여기 휴게실이 어디죠? 휴게실이요? 저긴데 휴게실은 왜요? 각서 쓴다면서요. 당신이 각서를 쓰면서 말로 읊으면 제가 그걸 음성 녹음으로 남기겠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남겨야죠. 왜요? 싫어요? 아유, 아니요. 얼른 이쪽으로 오세요. 각서든 녹음이든 뭐든 다 할게요. 그 여자는 저를 황급히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휴대폰 음성 녹음 기능을 켜고 종이와 펜을 가져온 그 여자에게 제 말을 그대로 따라하며 종이에 옮겨 적으라고 시켰죠.
첫 번째, 본인 김설이는 오늘부터 김여진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 직원 및 점주들에게 언어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본인 김설이는 오늘부터 그 누구에게도 과도하고 불합리한 업무 지시를 내리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본인 김설이는 이 일을 계기로 김여진에게 절대 불이익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모든 직원들에게 직급 및 직책을 남용하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본인 김설이는 이 각서 작성을 마치는 즉시 모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김여진에게 그동안의 만행을 정중히 사과하겠습니다. 위 사항들을 어길 시 본인 김설이는 그동안 김여진에게 행했던 모든 불합리한 일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동의합니다. 녹음을 마친 전 그 여자가 작성한 종이를 만족스럽게 읽어내려갔어요. 그 여자는 제 눈치를 살피며 말했죠. 됐죠? 네, 이건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행동 똑바로 하세요. 사람 직급, 또 사람 직업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마시고요. 당신한테 사람 함부로 대할 자격 같은 건 없으니까요. 네, 그럼요. 그럴게요. 그럼 승민 씨, 저 이제 가도 되죠? 저랑 같이 가시죠. 당신이 제 아내한테 사과하는 모습까지 꼭 제 눈으로 직접 봐야겠으니까요. 이후 그 여자는 각서대로 사무실 직원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제 아내에게 허리 숙여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미안해, 김 계장. 그동안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신 그런 행동하지 않을게. 부디 한 번만 날 용서해줘. 다른 직원들은 입을 떡 벌리고는 모두 그 모습을 지켜보더군요. 그리고 사과를 받은 아내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그 팀장에게 한마디를 던졌어요. 제 남편한테도 다시 한번 사과해 주세요, 팀장님. 그러면 저도 여태 있었던 일 없었던 셈 치고 넘길게요. 팀장은 저와 주위 직원들을 쓱 둘러보더니 울상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팀장은 하는 수 없이 제게도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죠. 아내분과 승민 씨 두 분을 모두 모욕해서 죄송합니다. 승민 씨,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네, 앞으로 모쪼록 제 아내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과도 좋은 회사 생활 하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제 직업을 이런 일에 이용하고 싶지는 않지만 앞으로 또다시 그쪽 때문에 제 아내 눈에 눈물 나는 일이 생긴다면 그땐 제 모든 걸 걸고 당신을 탈탈 털어버릴 겁니다. 부디 우리 또 보지 말자고요. 이 각서와 음성 녹음은 제가 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파일로 정리해두겠습니다. 당신이 이 각서 내용을 어길 시 엮어야 할 당신 죄목이랑 증거들을 작성하고 정리해서 함께 말이죠. 저는 일부러 대표와 임원실이 있는 위층을 한번 쳐다보고는 유유히 발길을 돌려 그 회사를 나왔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승민 씨. 아니, 강 변호사님. 그 여자는 끝까지 제 비위를 맞추려 제 뒤통수에 대고 인사를 하더군요. 저는 그 길로 제 사무실에 가는 척했지만 사실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아내를 만나서 점심을 사 먹었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 나가고 나서 팀장이 나한테 커피를 사다 주더라. 다른 직원들은 팀장 몰래 나한테 메신저로 너무 속 시원했다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다 말해주더라고. 그리고 미안해. 내일인데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말 마. 내 아낸 내가 지켜줘야지. 근데 나 사실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느라 힘들었어. 나 잘했지? 당신 정말 무섭더라. 재판에서 판검사들 기 좀 많이 죽였겠어. 멋지다, 내 남편. 정말 든든해. 제가 너스레를 떨자 그제 아내는 까르르 하고 웃었습니다. 아내의 웃음을 보자 기분이 좋아진 저는 아내 입에 돈가스를 한 조각 넣어주었죠. 그렇게 1년이 지난 지금 그 팀장은 아직까지도 아내의 눈치를 보며 아내에게 잘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소문이 퍼져 회사 임원진들이 알게 되긴 했지만 문제가 공론화되진 않았으니 이사라는 사람이 팀장을 따로 불러 경고를 주었다더군요. 그 뒤로 팀장은 더더욱 기가 죽어 다니고 있고요. 와,
대박이다, 오빠. 우리 회사에도 좀 와줄래? 우리 회사 본부장 진짜 재수 없는데 나랑 내 남편은 사내 커플이라 그런 일은 꿈도 못 꿔. 설날에 이 이야기를 들은 여동생은 진심으로 부러운 표정으로 아내에게 박수를 쳐주었어요. 엄마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냐며 아내를 보고 눈물 지으셨고 아버지는 이렇게 중얼거리시더군요. 내 회사에도 그런 놈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어. 윤 과장 그놈 평판이 별로인 것 같던데. 모쪼로 윤 과장이라는 사람이 오명을 쓴 것이길 바라며 저는 아버지에게 사과 한 쪽을 건네드렸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부러워하긴 처제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원이든 공무원이든 어느 조직에서나 행동 수위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진상 상사는 한 명씩 꼭 있기 마련인가 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장모님께선 박수를 치며 좋아하셨습니다. 실컷 웃으신 장모님은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맙네, 강서방. 정말 고마워. 자네가 우리 여진이 옆에 있어줘서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나도 그렇지만 우리 애들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못된 사람들한테 무시도 많이 받고 조롱도 많이 당했었네. 애들이 그런 꼴 당하는 걸 보면 내가 쫓아가서 뒤집어 엎고 오긴 했지만 날이 갈수록 우리 여진인 나한테 그런 얘기를 일절하지 않았으니 오히려 내 속이 더 까맣게 타들어갔지. 지 혼자서 상처받고 아파할 게 뻔하니까 말이야. 그런데 자네가 한 일을 들으니까 그동안의 묵은 채증이 아주 쑥 내려가는 것 같네. 정말 고마워. 앞으로도 우리 여진이 지금처럼만 잘 지켜주게. 우리 사위 아주 따봉이야, 따봉. 8살이 된 제 아들은 뭔지도 모르고 옆에서 같이 엄마 따봉이라고 외치더군요. 아내는 그런 장모님과 아들을 보며 보름달처럼 밝게 웃어 보였죠. 여러분, 사실 저는 그렇게 잘 나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 상담 봉사도 하고 노동 쪽 일을 주로 맡아서 하는 터라 벌이가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변호사 벌이만큼 막 많지도 않고요. 어려운 사람들에겐 수임료를 적게 받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보다도 더 어렵고 못 버는 변호사 동료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변호사라는 직업이 흔해졌다 보니 누구나 다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고충도 그만큼 많죠. 세상의 모든 변호사들이 정의의 편 혹은 약자 편에 서서 싸우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변호사들이 세상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또한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어디선가 정의를 위해 애쓰고 있을 변호사들의 노고에 박수 한번, 응원 한 번씩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그들의 곁에서 더 좋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 나갈게요. 그렇게 우리 모두 세상을 좋은 길로 한 걸음 더 이끌어 나가자고요. 동료 변호사분들, 오늘도 힘내시고 항상 화이팅입니다. 정의는 항상 승리하는 법이니까요. 그럼 많은 분들께서 특히 저희 장모님께서 이 사연을 즐겁게 들으셨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